관련 전국 관련 자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좀 안타까운 소식, 노회찬 의원이 투신해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국회에서 조금 원로들 무슨 특별 기획 방송을 진행을 하고 왔었는데 그 양반들도 상당히 이부영 의원 등등 몇 사람이 있었는데 김영희 기자 등이 있었는데 좀 침울해하던 그런 분위기였었는데요. 만약에 출장을 안 가고 한국에 있으면서 계속 아마 사안이 진행이 됐으면 좀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지 않는데 어쨌든 그 소식 듣고 어떤 느낌 들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 그때 상황을 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죽음을 스스로 택한 그 내면이 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가족들이 불법적인 돈에 연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자책 같은 거, 그 책임 같은 거 이런 거에 상당히 좀 괴로워하면서 또 이제 그거로 인해서 이제 수모를 당하는 이런 일련의 상황이 좀 이제 크게 좀 작용했던 거로 보이는데 지금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유서에 보면은 뭐 돈을 받은 거는 인정을 하고 다만 이제 청탁은 아니었다 하는 이거. 근데 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제 그 불법성 이거는 이제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진보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그런 행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비판해 왔던 자신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뒤바뀌어서 자신이 이제 불법 행위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거로 내몰리는 상황을 스스로가 이제 감당을 하지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투신을 택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 이 광경을 이제 보면서 저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조금 뻔뻔해야 이제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낯이 두껍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뭐 그런 일이 이제 드러났으면은 뭐 사안 자체가 그렇게 무거운 사안은 또 아니니까 법적으로 따져도 그냥 뭐 처벌받아야 될 상황 되면 처벌받고 그렇게 이제 가는 그게 사실은 특히 보수 정치권에서 아주 빈번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이제 광경들이었는데 글쎄 유독 좀 양심적인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좀 진보성이 있는 좀 양심적인 정치인들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좀 결벽성 같은 거 이런 거가 스스로를 자가 이제 뭐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죽음으로 책임을 지는 이런 이제 모습인 것 같아가지고 참 좀 뭐 안타까운 그런 이제 광경이죠. 예. 네, 김동구 대표. 노회찬 선배는 저하고는 정말 남다른 인연인 분이죠. 인천에서 함께 같은 조직은 아니었지만 노동운동을 했고 그리고 89년 90년도 서울구치소에서 대면으로는 처음 만나가지고 그 이후 지금까지 본인의 어떤 정치 노정에 늘 이렇게 함께 해왔던 분이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도 시간만 되면은 언제든지 참여해서 도와주시고 했던 그런 분이고 저는 한때는 우리나라 정치에 노회찬 의원 같은 분이 좀 국가 리더로 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 주변에 정치부장들을 모아서 이렇게 모임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뭐 진보정당의 한계라는 것은 또 명확하니까 이 부분이 변화될 시기도 온다.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아주 플렉시블하고 유연한 이런 분이었는데 이번에 이런 소식을 이렇게 들으니까 참담하기 짝이 없는데 아마 조금 전에 우리 유박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런 부분들을 참 감내하기가 어려운 삶을 살았기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분이 뿌린 시와 여러 가지 그런 이렇게 발자취들은 이렇게 우리가 높이 사고 또 많은 기감이 이렇게 되리라 보는데, 아마 지금 보수 정당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이 마음으로 이렇게 애도를 표하지 않나. 그만큼 모든 대인 관계에서 이렇게 싸울 때는 싸우고 투쟁할 때는 투쟁하지만 또 인간관계는 정말 이렇게 컸던 이런 분인데 참 애석합니다. 예, 아까 황장훈 소장이 그 드루킹 수사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대부분 개인적인 소감을 했다면은 드루킹 수사의 향배, 혹시 또 노회찬 의원의 이 투신 사망이 전국에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없나 관련해서 짧게 한 바퀴씩 돌고 나서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 네. 말입니다. 드루킹의 재판 부분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도 변호사 기각되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예. 특검이 추가적으로 기소를 했어요. 드루킹 일당 4명을요. 근데 오늘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드루킹이 이제 석방이 안 되고 재판을 다시 더 해야 돼. 이 추가 제기되는 거를. 근데 특검이라는 지금 하는 행태가 굉장히 저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권에 뭔 지시를 받았나 싶을 정도로 특검에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드루킹이 나와서 자유롭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오히려 드루킹이 더 지금 이 의혹은 드루킹 특검의 의혹은 이 송인배나 김경수나 그 윗선이 연결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하는 거지 다른 거는 부수적인 거잖아요. 아, 특검의 핵심 목표가 핵심 목표가요. 야당이 한 거니까 한국당이. 그러면 저렇게 처음부터 특검이 시작하자마자부터 이 재판부에 드루킹에 대해서 이렇게 석방을 시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기소까지 하면서 이렇게 이제 드루킹은 앞으로는 내가 볼 때 몇 년간은 못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루킹이 지금 재판부나 특검에 좀 온화한 이 온건한 자기 변호사를 지금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또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특검이 도대체 무슨 진실을 밝히려고 특검을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네, 뭐 특검 관련은 그쪽이고요. 노회찬 의원 개인의 하나의 그 슬픈 이걸로 그냥 여기까지 전국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떨까요? 특검 수사는 아무래도 상당히 당분간 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제 노회찬 의원의 이제 투신이 뭐 특검 수사와 직접적인 뭐 연관성은 좀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또 이 노회찬 의원을 왜 굳이 가장 먼저 김경수 지사보다도 왜 노회찬 의원을 이제 정조준했느냐 이런 어떤 그 여론의 시선 이런 것 때문에 좀 앞으로 상당히 좀 신중한 수사가 좀 강화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데요. 근데 특검으로서는 아마 잘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느 게 주고 어느 게 계기고 그 다음이고 이거를 이제 가릴 처지가 사실 못했던 거 아니겠는가. 특검은 시작됐는데 사실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대단히 이제 불확실한 이제 그 특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줄기고 어느 게 가지인지를 뭐 가릴 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는 자관 무조건 매달려 가지고 어떻게든 결과를 이제 내놔야 된다는 그런 아마 특검 나름대로의 절박성 이런 게 당초 이제 그 수사의 줄기로 예상이 됐던 김경수 의원보다도 노회찬 의원이 이제 정조준이 된 뭐 그런 상황 아니겠는가 싶고 그렇게 보면은 사실 특검으로서도 그 부분은 좀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론으로부터 왜 김경수보다도 노회찬이 이렇게까지 이제 정조준 대상이 됐느냐 이런 부분이 의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조금 이 수사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특검 수사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김경수 지사를 더 긴장하게 만드는 요인은 안 될까요? 글쎄 뭐 결국에는 뭐 그럴 수가 있겠죠. 이제 노회찬 의원 부분을 여기서 이제 종결을 하고 이제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정말 뭐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부분 이리로 이제는 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이거는 특검하고는 좀 별건으로 양심의 문제로 놓고 볼 때 이 사실 드루킹 사건 자체가 우리가 민주주의 여론의 형성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전번에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은
대중을 주체로 보는 게 아니고 대중을 객체로 보고 대중을 몰고 다니겠다는 행위로서 벌어졌던 거고, 이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됐을 사건이었고, 만약에 이 사건이 정치인과 연루가 되었다면 이런 드루킹과 같은 그 대중 조작을 하지 않았어야 됐을뿐만 아니라 자기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이 범죄, 이 불법적 행위를 자인을 하고 처벌을, 이 문제를 먼저 주도적으로 풀어줘 버렸더라면은 이 특검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노회찬 의원이 이는 이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특검 이후에 다른 정치인 누가 여기에 연루가 됐을지 몰라도 이 노회찬 의원으로서 이 연루되었던 정치인들은 아마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은 국민 정서 여론상을 놓고 보면 거기에 대한 더 큰 책임을 아마 지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뭐 책임이 조금 더 강하게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전국 자치에 대한 영향보다는 특검 수사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뉴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그 개각이 있어가지고 그 야당 그 입각을 지금 이 민주당이 제안해서 국회 내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 그 자기들은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포기라든지 이런 것도 정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청와대에서 협치나 연정 부분에 상당히 좀 강경하게 좀 말하자면은 부정적인 그런 기류가 있다가 좀 바뀐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드루킹의 특검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만나본 야당 인사들 말에 의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번 드루킹 특검은 야당이 주도했잖아요. 문제 제기하고 뭐 특검도 야당이 2명에서 1명 되고 그랬는데 이번 특검은 기존 특검하고 달리 조용히 수사를 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게 도대체 특검에서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잘 알 수가 없는 가운데 진행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아마 그것이 내실을 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뭐 잘 모르겠다. 그런데 어쨌든 너무 조용히 하는 것 같아. 아마 이 특검이 자신 있게 막 이야기한 거는 그 노회찬 의원의 이렇게 금품수수 뭐 이 부분 외에는 별로 안 넣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쨌든 여의도에서 들은 이야기는 이 드루킹 사건 특검이 이렇게 조용히 끝날 수 있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홍사님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선 때 대선 캠프는 예를 들면 당선을 위해서 투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한다고 봐야죠. 이게 정말 물리적으로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고 봤을 때 그건 어느 후보 어느 캠프나 다 마찬가지다. 그러고 봤을 때 김경수 개인이 아니지 않겠는가. 이 커넥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노무현, 문재인 캠프의 어떤 핵심하고 연관될 수도 있다. 이게 왜냐하면 김경수 의원 자체가 핵심이었으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어떤 그런 불법이라든지 범법적 인식 없이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뒤에 따지고 보니까 금방 이야기한 대로 민주주의의 아주 뭐 중요한 어떤 이거는 훼손이었고 이게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그 자체가 아마 민주주의자라고 일컫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특검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마감될지가 이 문재인 정부의 운명과도 연관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지금 국정 운영도 좀 보다 더 이렇게 이 협치라든지 이렇게 야당과 함께하는 뭐 당장의 무슨 개혁 입법 통과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그런 방향으로 턴하지 않을까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집권 여당에서 내각의 야당 쪽에 추천받는 것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드루킹 수사 관련해서는
황교안 소장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슬쩍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김능구 대표는 뭐 그렇게는 못 갈 거다. 사안의 심각성으로 봐서는 자연히 터질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보네요. 여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하고 지금 원래 계획된 대로 문재인 정부인데 오늘 특별하게 또 여기 폴리뉴스에서 경제정책을 포커스로 시작을 맞춰놨네요. 당정치에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분석에서 되게 경제정책 관련된 것들이 배경으로 작동했지 않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것들 어느 것 하나도 좀 시원치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그 재정에 대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든가 이후에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노동시간 관련들에 대해서 어느 쪽도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하는 쪽들이 없어요.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싹 양쪽이 밀리고 있습니다. 논의를 할 때 이걸 한번 좀 짚고 갑시다. 예. 지금 이제 사실 지금 이런 논쟁이 그 이제 경제 문제가 관심을 갖고 이제 지켜보는 단계 공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의 하락의 위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데에서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작년 말 올해 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여러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집행되는 게 올해부터였어요. 뭐 저기 최저임금, 원자력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 그 이제는 정책이 옳다 그러던 문제였지만 올해 들어서면서 그것이 실제 집행이 되면서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의 대통령 지지율은 이런 어떤 사회 요인들이 지속이 될 때 반등하기보다는 당연히 더 떨어지겠죠. 지금 60% 전후 50% 후반까지도 지금 지지율이 나오는데 최근엔 주사 중에서 50% 후반 나오고 59%도 보고도가 나왔습니다. 갤럽은 62.7입니다. 그래서 60%의 초반 또는 59%대까지도 나왔는데 만약에 10포인트가 더 떨어지면 50% 전후에서 지지율이 형성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른 지지율하고 달라갖고 탄핵으로 출범한 정권이기 때문에 50% 이하 지지율을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지지율이에요. 두 번째,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경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경제 정책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한번 짚고 나갔으면 좋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야말로 굉장히 인기 없는 경제 정책을 펴왔습니다. 아마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거의 부양책을 쓰지 않은 그 유일한 대통령일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국민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인기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국가 재정은 튼튼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재정 정책으로 모든 걸 풀려고 듭니다. 분명히 인기는 있죠. 인기도 있고 이게 지금 재정을 투입해서 인기 있는 정책은 시작했는데 결과가 지금 1년 남짓 만에 이후 그 정책적 성과가 좋은 성과가 안 나오니 그 정책 그 부양 정책 즉 재정 투입을 통한 이 정책의 효과가 지금 소멸될 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같은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혁신 개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부분은 왜 노무현 정부는 그렇게 갔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정책 방향을 잡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면서 토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 정권이 이제 근본적으로는 뭔가 뭐 잡은 지 1년 3개월째면 이제는 경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지 이게 무슨 박근혜 이명박 때의 문제다,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하고 다른 하나는 최저임금이나 이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친기 여부로 선회한다면서 이재용을 인도에서 만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부분에 대해서 살짝 풀어주는 느낌도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삼성이 군산을 떠맡는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삼성은 또 백일병 문제를 또 뭐 해결한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노무현 정권이 삼성공화국이었다면서 좌파 진영에서 작간박이 켜고 우회전했다라는 문제로 지금 유사하게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에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 문제를 정리하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요. 최저임금 정책 잘못됐다. 그냥 이거는 지금은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유보를 하겠다. 내년에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장하성이 나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상 진행을 늦추는 이런 식으로 명분도 자기들이 지키려면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경제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수치를 요하는 수학과 과학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적당하게 이쪽 저쪽의 사이에 타서 해결되어지기는 어렵고요. 솔직히 말하면 경제에 능수능란한 우파 정권이 들어와도 경제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 문정권이 사실은 이 경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무너지고 있는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면 이제는 남북 문제조차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 짜증을 내기 시작할 거고요. 전반전적인 이 정권의 여러 가지 기반이 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대중들은 쳐다도 안 보기 시작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올 11월 달쯤 되면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기무사 개혁령 문제는 뭐 보여주기 정치 이런 것하고 뭐 전혀 뭐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지지율이 그거로 인해서 뭐 오르든 내리든 그 효과를 뭐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뭐 군사반란 또 어떤 내란 음모 이런 이제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좀 진상을 규명하고 그리고 이제 단죄를 또 하고 가야 되는 문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의 문제도 아니고 드러난 사실을 뭐 법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매듭을 짓고 가면 되는 문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이제 뚜렷하게 이제 하락한 추세 보이는 거는 역시 뭐 이제 경제 문제 여기 이제 기인하는 거로 보이고 아마도 특히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 진보층은 진보층대로 좀 이탈을 하고 또 보수층은 보수층대로 중도층은 중도층대로 이탈하는 뭐 그런 현상이 결국 아닌가 싶은데 특히 아마 그 체감이 되는 거는 역시 그 영세 자영업자들의 그 지지층으로부터의 어떤 이탈 이게 좀 가장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뭐 최저임금 인상의 적절성을 놓고는 뭐 천반 여러 가지 측면들의 뭐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당장은 그 영세 자영업자들의 뭐 반발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제 판단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 경제 민생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은 뭐 성과를 내지 못한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집권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근데 이게 앞으로 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뭐 북한 문제, 북핵 문제가 뭐 뚜렷한 진척을 더 이상 보이지는 못하고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21대 총선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결국 최대 변수가 역시 민생 문제를 제대로 풀었는가. 그 성과가 이제 아마 21대 총선의 최대 그 이제 기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에 관해서 바짝 긴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보면은 좀 내부적인 혼선이 계속 있어 왔단 말입니다. 정말 이 경제 민생 정책의 기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권 내부에서 두 개의 다른 흐름이 이제 존재해 왔는데 저는 이 문제가 좀 정리가 분명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서로 엇갈린 기조, 이 혼선이 경제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 이런 거를 걷어내기 위해서도 정말 좀 책임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어느 기조로 갈 것인지 이거를 분명히 해가지고 좀 정권 내부의 책임 정치를 실현하는 정말 뭐 경제팀 뭐 어떤 기조로 할 건지 분명히 하고서 그거 맡기고 저쪽으로 맡기고 그래가지고 그 성과가 있으면 살려주고 실패를 하면은 책임을 묻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지금은 조금은 전에보다는 좀 조금 진전은 된 것 같아요. 전에는 서로 다른 방향의 정권 내부에서 충돌하는 모양새였는데 근래 들어서는 일단은 김동연 부총리한테 좀 책임을 맡기는 분위기로 좀 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여전히 또 혼선은 좀 엇박자는 여전히 또 정권 내부에 이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해야겠다는 인식은 있는데 아직도 완전히 해소가 되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저는 이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정권 내부의 엇박자를 좀 걷어내고서 좀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내부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그 수염이 돋보이는 김동우 대표. 그 후마니티우스의 그 대표 이름이 뭐죠? 후마니타스 박상훈. 박상훈 대표가 최근에 책을 냈는데 그 제목이 후마니타스. 청와대 정부래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에서 정부 역할까지 내각 역할까지 다 황장우 소장 말을 인용을 하지 않고 박상훈 소장 얘기를 인용을 해요. 그 책 제목이 그래 되겠다 이거야. 근데 저는 이제 그 이번에 이 최저임금 공약 불이행 사과를 했잖아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본래 대선 공약에 2020년까지 10,000원이었죠, 최저임금.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그 10점 몇 프로 근데 오르면 지금 논란은 반대해서 다른 차원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어쨌든 그 많은 인상이 어렵게 됐다라는 것을 갖다 사과를 했는데, 저는 이 사과가 예를 들면은 그 치열한 어떤 이 청와대나 어떤 그 경제 내각 이 부처 내각과 함께 토론을 통해서 나왔다면은 이 공약 불이행 사과가 아니라 그 경제 정책이 있어가지고 특히 최저임금제나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공약하고 또 지금까지 풀어낸 데에 대해서 정말 국민 경제에 이게 이렇게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줬다 하는 자기의 경제 정책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되지 않았나. 이 공약에 대한 사과가 10,000원을 불이행하게 되겠다 2020년 이 사과가 아니라. 그래서 좀 근데 그 사과가 거의 그 울림은 전혀 없는 거죠. 그거는 어째 말하면 자기 면피용이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그런데 그 부분을 아무도 지적한 사람들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 현재 이 청와대와 그 정부 민주당 정부 여당으로서는 뭐 다른 사안은 지적하는 거 있었어요, 대통령? 그 저는 바로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본인들이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뭐 사람이 적절할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 그것이 이렇게 객관적 시각으로 평가하고 또 실제로 국민 여론은 어떻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 냉철한 분석과 함께 또 자기들이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둔감하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지금도 경제는 위기가 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경제 수석 정도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을 바꿔야 돼요? 수석 다음에 여당에 이제 지금 이번에 말을 빼세요 나중에. 예,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나온 분 중에서 그 김진표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경제관련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때 부총리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제 이 경제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풀지 못하면은 정말 이 힘든 위기가 온다. 이게 그러면서 경제를 아는 당대표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슬로건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당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전대 준비하는 컨설팅 하세요? 아닙니다. 너무 강조하는 자꾸 뺄 거 갖고 있게 만들지 말아요. 자꾸. 우리 저 친구도 하다가 깜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 내각에 있는 사람 뭐라 말을 못해. 근데 이 당에 있는 사람 바로 다음 자기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이든 뭐든 간에 이 정치인들이 자기 선거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이 중요하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말 민주당이 이 군기 잡는 당대표가 아니고 정말 이 민주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여당이 거수기 역할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이 협치를 주도하는 그런 여당으로 되지 않으면은 어려움은 특히 경제 정책에서 여당 역할이 중요하다 그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 짧게 보충해 주세요. 사람을 지금 바꾼다고 청와대에서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개별 정책 하나 바꾼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 쪽에서는 전번 대선을 치르고 왔던 진영이어서 경제 정책에 대한 운영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패러다임 자체를 안 바꾸고 사람 바꾸고 개별 정책 하나 수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셨듯이 전당대회에서 이게 이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현 정부의 뭐 여기 일자리를 늘린다, 최저임금 올린다, 42시간 노동시간 줄인다, 52시간 줄인다, 비주기 정규직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목표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아요. 문제는 그 풀어가는 방법 실력의 문제였던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지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 적폐를 해결하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문제예요. 대기업 적폐 해결 못하고 모든 것을 중소기업하고 가불관계되고 떠넘기는 꼴이 되고있고 예를 들어갖고 이 비정규직 정규직한 문제도 2006년도에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이지만 노무현 정부 때 올라가는 문제이지만 그 당시 노사정위원회도 비정규직에 대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전체 열사가 저기 그 몸을 사오르고 노동계가 이뤘던 유일한 최고의 그 성과물을 그때 그것만 인정해줘서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에 와서라도 잘못되는 걸 바로 오면은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풀린다는 거죠. 그런데 엉뚱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런 본질적 문제를 안 건드리고 자꾸 레토릭으로 경제 문제를 접근하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네, 홍사장. 니체가 이런 말을 했죠. 네가 10년을 오랫동안 깊숙이 들여다보면 10년 동안 너를 들여다보려다 괴물을 잡으려다가 괴물이 된다는. 자,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박근혜 정권 초창기에 그립 꽉 쥐고 있을 때 문제는 뭔가 하면 1년이 지나면서 이 박 정권보다 한 10배쯤 더 센 그립 청와대가 만기 칠람을 했지요. 그래서 임종석 체제로 해서 그 밑에 조국 이제 장하성 이렇게 삼두마차로 끌고 가는 이 체제가 엄청난 성과가 있고 엄청나게 효율적인 것처럼 해서 엄청난 지지율을 이렇게 1년 동안을 끌고 왔는데 그게 시간이 이제 조금 오래 경과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이 부수적인 문제들이 터져 놓으니까 이건 항상 정권이 잡고 1년 얼마 가면 정권이 초창기에 환상이 깨지면 터져 놓을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청와대에 과감하게 진용을 바꾸면 돼요. 청와대의 일기는 싹 다 내보내야죠. 임종석 이하요. 그러면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끌고 가는 지금 청와대 내각 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내각 위주의 정부로 끌고 가고 당을 그걸 또 견제할 수 있도록 당정 간의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청와대가 조율만 시켜주는 식으로 그립을 살짝 놓으면 지금 위기들이 정상으로 좀 돌아가면서 극복이 될 수 있는데요. 국가 운영의 중심 세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주문,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김동구 대표는 적어도 당 차원에서는 경제정책 부분을 관련해서 뭔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지금 지도부가 구축돼야 된다 그런 건데, 황 소장은 조금 그렇게 개편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크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김동구 대표는 전대 결과를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 네,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또 경제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우리 홍 소장님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부 정책, 비정규직 관련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문제, 노동 시간 문제, 여기에 대한 마중물 되겠다는 공공부문에 대한 재정 투입 이런 것 등등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정책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시됐나라는 의문이 든단 말이죠. 이전에 이념적인 공방 차원에서 제기했던 것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는 정책적 공방, 이념적 공방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책이 집행되는 게 올해부터예요. 그러니까 정책의 집행자들의 정책은 여러 가지 수단이라든가 효과를 다 가늠하고 하는 거고, 네. 이념적인 공방이 있을 때는 그 사안만 갖고도 공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야당 시절에 공방하는 차원에서 나왔던 것을 집권에서도 실질적인 정책 수단이라든가 효과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없이 그냥 하나하나 던진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이 던졌고 실제 집행을 했고요. 지금 보면은 공공 재정 투입을 통해서 일자리 늘린다고 해서 지금 그 수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30조, 39조 지금 투입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지금 10만 개 일자리밖에 공공 부분 쪽이 10만 개밖에 늘어난 게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4년, 5년 가버리면은 곱하기 5를 해보세요. 150조, 200조. 저기 이명박 대통령 4대강 20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 나라 큰일 나는 일이에요.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어떤 그 정책의 그 집행에 있어 가지고는 뭐 시뮬레이션을 해보든지 아니면은 뭐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를 하든지 일부 계층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가 뭐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대응 수단은 뭔지 이런 걸 챙기고 또 거기에 적절한 사람은 누군지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 필요하다. 이게 그런 어떤 이 정책적인 판단을 가지고서 정책 실시로 그래서 그 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뭐 어떤 혹자는 인수위가 없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로 하니까 바로 현장에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또 본인들도 이렇게 이 당혹감 속에서 이렇게 이 어리둥절하고 그럼 국민들 불안감 더 커지고 그래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거는 꼭 인수위 문제까지 안 가더라도 아까 제가 노무현 정부를 얘기했지만 왜 노무현 정부는 재정 정책을 안 썼겠냐는 거죠. 노무현 정부를 개성하는 정권이었다면 노무현 정부가 재정 정책을 안 썼는데 왜 이번에는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나 국민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줬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게임하듯이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네, 유창선 박사. 이 경제 현상에 대한 이게 원인을 찾는 작업은 아직도 뭐 제대로 지금 뭐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고용 악화라는 그 현상 그런 어떤 그 통계 결과를 이제 놓고 그 원인이 이제 무엇이냐, 그게 정말 뭐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이게 사실 아직까지 보면은 이게 뭐 정말 분석을 통해 가지고 명확한 인과적인 관계가 뭐 확인이 되거나 어떤 검증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도 여전히 서로가 좀 정치적 공방 또는 이념적인 공방, 그러니까 미리 예단을 하고서 자신이 갖고 있는 예단에 따라 가지고 결국 이제 원인을 찾는 이런 게 사실은 뭐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좀 반복이 되고 있다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하나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어떤 분석적인 작업이 정부 차원에서 또 정치권 차원에서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는 어떤 경제 현상의 정말 인과적인 관계, 원인을 좀 추적을 하는 이런 작업이 더 좀 꼼꼼하게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뭐 지금까지도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의식을 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좀 열어놓는 자세, 정책적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이것이 뭐 칼로 무자르듯이 뭐 한때 이제 정부가 보였던 것처럼 이거는 원인이 뭐 이것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미리 그냥 결론을 내리고서 이거를 그런 현상들을 통계들을 이제 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거를 좀 열어놓고서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의 보완성이라든가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한계를 또 예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보완책을 강구하는 좀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제 그거를 좀 전혀 이렇게 안 하다가 근래 들어서는 좀 이제 의식을 하고서 뭐 그러는 모습이 이제 뭐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경제 정책 관련은 또 계속 보완해서 하실 게 많겠지만 이 정도 하고요.